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은요, 그 경우의 수가 좀 많아서 좀 질문도 많고 좀 어려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어려운 반면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실제로 보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 막 좀 이게 조금씩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경우의 수를 딱 정리하면 그죠? 어렵지 않는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죠?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무조정이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쳤죠. 그죠? 거기에 따른 그죠? 우리 태충의 미설정 잔액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죠? 태충의 세무조정에 따라가지고 정해졌잖아요, 한도가. 그처럼 얘도 뭐예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대손금이 있고요. 대손충당금이 있겠죠, 그죠? 충당금 질문 하나 해볼까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있죠. 우리가 발생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먼저 발생이 될까요? 대손금 회계 처리가 먼저 발생이 될까요?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를 설정하는 회계 처리가 먼저 될까요? 둘 중에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충당금? 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 틀려요. 항상 여러분은 대답을 하면 저번에도 과세표준하고 우리 매출액 할 때 또 반대로 얘기하죠. 또 이걸 얘기하면 왜 반대로 얘기하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대손회계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중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회수불능이라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중에 보통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대손충당금 설정 있죠. 위험을 평가해서 설정하는 건 언제 합니까? 기말에서는 기말에. 그리고 당연히 이쪽이 먼저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있죠. 기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무조정도 이거에 따른 있죠. 연관성 때문에 얘가 둘 중에 뭐부터 합니까? 어느 있죠. 얘부터 먼저 하고. 자, 1순위 얘부터 하고, 그죠?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순위 세무조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태충하고 퇴직연금하고 있죠. 형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태충이 형님이야. 그래서 추계액 중에서 태충에 대해서 형님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동생이 뭡니까? 퇴직연금, 대연충이 한도가 정해지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대손금이에요. 대손금이 먼저 세무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기말에 설정하는 대손충당금부터 그죠?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회계 어떻게 합니까? 예, 충당금을 일단 그죠? 대손 났을 때 충당금을 끌어서 쓰죠. 부족하면 비용 처리하는 있죠. 이렇게 세무조정이 회계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금액을 끌어서 쓴다는 말은 대손금 회계 처리를 똑바로 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했다. 충당금을 이게 대손이 아닌데 대손을 떨었다든지 이상하게 했다라면 충당금 감액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고쳐야 되냐면 얘부터 똑바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영향을 준 요소를 고쳐야지만이 올바르게 세무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나타나죠? 예, 이름 타이틀이 대손금부터 먼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식을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의 서식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대손충당금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뭡니까? 1번이 대손금 조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조정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세무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요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근데 대손충당금 조정은 채권의 위험을 평가해서 기말에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금액이 여기 있어야지 여기 연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죠? 수밀관하게 흐름적으로 세무조정의 메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로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손금부터 먼저 우리 세법상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손의 정의는요, 우리 회수불능채권이랍니다.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정의합니다. 대손금은 회수불능채권이랍니다. 그럼 회수불능을 누가 판단하냐 이거잖아요. 우리 기업회계주는 대손회계를 기업이 판단해요. 기업이 해당 채권을 못 받는다고 했죠. 불능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채권을 감액하고 비용으로 뭡니까? 충당금이 있다면 끌어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비용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 등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 이 회수불능이라는 이 채권은요, 회수불능은 법정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법에. 그래서 법률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요, 회수불능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손 사유는, 그죠? 대손 회수불능이라는 법정 사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손 사유. 그게 이제 신고조정하고, 신고조정하고, 여기 결산조정.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조정은 대손사유가, 법률상 대손사유가 속하는 날에 뭡니까? 회사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뭡니까? 그 연도에 송금으로 처리해야 될 항목을 의미하고, 결산조정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대손사유가 반드시 인정을 받으려면요, 우리 결산서의 비용으로 있죠. 대손회계를 해야지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있죠. 신고조정의 사항은 바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있죠. 법원의 면책결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된 거는 뭐예요? 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시효라는 거는 일정한 있죠. 이 일정한 기간을 줘서 그 기간이 지나면요, 법률상 못 받는 걸로 정한 일정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시효. 그래서 보통 상사채권은 3년이고요. 민사채권은 5년이 일반적인 있죠. 시효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면책결정이랄지 이렇게 법률에서 정함이 있다라면 이건 기속이 정확하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뭡니까? 이 대손금으로 있죠. 신고조정에 따라 해야 된다는 사유라면 그에 비해서 결산조정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러니까 파산이랄지. 그죠? 그 다음에 사망, 실종, 행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요. 시험에서는요, 두 번째가 논점이 되겠죠. 두 번째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대손이라는 것 중에서 부도는 일단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럼 부도 발생한 날짜에 있죠. 이 채권을 못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를 기다리냐면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보는 시기가 6월 이상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럼 6월 이상이 지났다는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딱 정확하게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플러스 1일이 뭡니까? 지났다는 말이 여기 6월 이상이 지금 플러스 1일은 뭡니까? 그래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때 시기에 있죠. 연도에 송금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갔던 수표 등, 음상의 권리 같은 채권 등은 뭐예요? 6개월이 지나면 인정해요. 하지만 얼마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고요?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을 인정한다. 일단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단서가 필요하고요. 지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1,000원을, 그죠? 공제한 금액이란 말은 비만가액입니다. 왜 이 1,000원이 남겨야 되냐면 다 떨어버리면 너가 있다는 존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지났다 해서 예채권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남겨서 계속 관리하다가 더 이상 뭡니까?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이제 완전히 법률상 못 받게 될 때 추인하는 이런 형태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요. 다른 권리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대상 채권은요. 대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수 기일이 6월 이상이 지나면 뭡니까? 소액채권.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지났다. 그죠? 6월 플러스 1일이 지났다 하면 소액채권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서 일일이 그걸 관리하기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이 소액입니다. 소액의 정의가 3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이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라면 이거 대손을 떨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20만 원, 6개월 이상이 경과된, 그죠? 6개월 이상이 지난 20만 원이, 그죠? 딱 나오면요. 아, 이 소액 채권이니까 대손으로 있죠. 해당 연도에 회계 처리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자꾸 나오는 부분이 바로 3번, 4번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거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3번, 4번이 요새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 채권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여기 나왔어요. 4번이 조금 요새 있죠.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법 개정이 됐는데 한 번도 주지 안 되다가 서서히 뭡니까? 드디어 그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은 2년이 경과된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중소기업만 해줘요. 요것만 해줘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은 거래부터 2년이 경과된, 요렇게 중소기업이 2년이 경과됐다면 이 외상매출금은요, 우리 대손으로 있죠. 법률상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규정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 얘기인 것 같아요. 법 개정의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그죠, 외상매출금을 뜰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자, 그죠, 회수 실익이 없는, 그죠, 3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단서가 옛날에는. 그러면 회수 실익이 없는 30만 원 이하의, 옛날에 20만 원이 좋아요. 30만 원. 회수 실익이 없는 3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대손을 인정한다.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회수 실익이 없는, 6개월 이상 경과된 회수 실익이 없는 이란 말이 붙었죠. 그럼 회수 실익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도에 있잖아요. 내가 외상값이 있어요. 전화를 해요. 보내달라고. 2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안 줄 건 아니고 와서 받아가래요. 그죠? 제주도에 내가 있죠. 외상 매출금이 한 2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을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받아가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으러 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 때문에. 갔다가 오는 있죠. 왕복 운임이 이보다 더 많이 들 거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 회수 실익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단서를 붙이니까 여러 가지 법률상 너무 대손을 떨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그 말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거에 뭐예요? 법인과 그죠, 거래하는 실제로 잔액이 2만 원, 3만 원 있지만 실제 거래하지 않는 기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법인세법상은 못 들었던 걸 이 규정이 나옴으로 이제 떨게 된 하나의, 그죠?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거에 뭡니까? 대손회계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3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우리 A 거래처에 보니까 100만 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사망 실종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에요. 근데 부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준다 하는데 안 줘요. 그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면 뭐야? 그 금액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2년이 지났다면 그지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빠른 대손을 확정해 줘가지고 뭐야? 이거 대손을 뜰 수 있도록 규정이 3년 전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면 거래일로부터 요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사유, 요건이 뭐야? 사유 있죠, 사유. 사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거래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중소기업이라면 뭐야? 그러니까 무조건 대손을 인정해줘.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 시험을 내는 대상 자체가 중소기업을 가정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채권은 있죠. 2년, 3년 전에 일어난 채권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이 되겠네라고 딱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다가 출제가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요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하자면 신고 조정의 사항하고 결산 조정의 사항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산 조정은 회계 처리해야 되고, 쟤는 뭐야? 회계 처리하지 않더라도, 그죠? 근데 얘를 만약에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당기에 법인세법이 봤을 때는 당연히 있죠. 이 채권을 감액해가지고 대손을 해야 되는 채권을 얘기하죠. 그럼 얘를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세법 입장은요. 너무너무 반갑다. 좀 제발 해주기를 바랬는데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근데 얘가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은요. 반드시 우리 세법에서는 채권이죠. 자산 감액을 했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 자산 감액이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결산 조정이니까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거는 부도만 경과 회수기일이 30만인데 2년이 경과된 요거 있잖아요. 경과된 요것도 출제가 안 됐죠. 요것도 되고 30만이 알죠. 아무런 사유가 없어요. 그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이 지난 20만 원 하면 되고 30만 원은 아니 40만 원 하면요. 그건 안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금액하고 기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자꾸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돼가 옛날에는 요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하나. 요거 소멸시효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자꾸 요새는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요 얘기는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 공제 있죠. 대손세 공제 사유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파산사망실종은 뭐예요? 발생일과 대손 확정일이 뭡니까? 동일하니까 대손 확정일에 속하는 연도의 송금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연도에 송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요. 소멸시효 완성일이 곧 대손의 확정일이죠. 법률상 확정을 시켰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요 연도에 뭡니까? 속하는 연도에 그죠? 예, 대송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도가 나오죠. 부도나 6개월 이상이 지난 30만원의 소액 채권 이런 것들은요. 요때 발생했죠. 부도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 정확히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이에요. 6개월이 딱 되는 게 4월 10일이죠. 예, 그죠? 이상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플러스 며칠입니까? 1일 해서 언제입니까? 대손 확정일이? 4월 11일. 요 말은 부가가치세법 할 때는 요걸 내가 직접 적어야 되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대손세 공제할 때는 내가 적어야 되니까 미리 알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대손금이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제시하는 자료에 따라 대손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죠? 내용들을 귀속 시기를 정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면 2년 이상 지났다 하면요. 3년이다 하면요. 아, 요것도, 그죠? 뭔가 대손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수불능에 대한 있죠. 채권에 대한 부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도. 자, 받을 놈 500이라고 가정할게요. 부도 났어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죠. 단기 10월 10일 날 있죠.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도 난 시점에 바로 그죠? 채권을 감액하고 대손상각비로 계산했다. 그리고 했다는 경우랑 그 다음 연도에 뭡니까? 그 다음 연도에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뭡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다고 했을 때 세무적이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도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대손금의 귀속이 안 맞죠? 6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대손을 확정하고 그때 감액할 수 있는데 회사는 뭐야? 그냥 부도 났다는 이유로 그 연도에 바로 채권을 감액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이거 인정합니까? 세법이 생각할 때는 대손의 확정 시기가 뭐예요? 그죠? 세법이 생각할 때 그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가 지멋대로 뭡니까? 이렇게 감액한 거 인정 안 하니까, 그죠? 이 감액을 다시, 그죠?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 증가의 유보가 필요하죠. 송금 불산입하고 자산 증가의 유보가, 그죠? 요렇게 소득 처분을 세무 조정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했다면 다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냐면 이때는 기속이 500을 인정했으니까 대손의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대손을 인정하지만 부도인 경우는 6개월이 이상이 지났다 해서 완전히 이걸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을 인정하니까 500을 예상했다면요. 499만 9천원을 인정하니까 1,000원은 남겨줘야 되죠. 요 경우에 뭡니까? 비만가액 1,000원을 제한 금액은 유보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 보도록 하는데, 여기 있었나? 자, 부도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뭐지? 신설이구나. 내가 신설한 거나. 넘어가고. 야, 이건 제가 신설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 몰라나. 자, 이거 볼게요. 자, 6월 10일 날 여기 56회 그냥 잠깐 한번 보고 갈 건데요. 부도가 나와요. 부도가 해서 6개월이 경과됐죠. 그럼 인정한다 이거죠. 400이라고 때렸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세무조정 6개월 이상 경과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400을 다 인정합니까? 이거 딱 보면 1,000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무조정이 1,000원이 요구 중에 1,000원은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렇게, 그죠? 딱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부도가 났어요. 근데 6개월이 경과된 부도금이 1,500이 있대요. 근데 회사는 비만가액을 1,000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이 말이 뭐냐면 회사는 1,000원을 남기고 있잖아요. 공제한 금액이니까 1,000원 남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부도금은 상부 금액이 1,500만 1,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1,000원을 다 1,500만 1,000원을 하면 1,000원이 손불하고 유보가 될 거니까 아예 얼마만 했다고요? 1,000원을 남기고 뭡니까? 딱 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1,000원은 부인될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뭐죠? 세무조정 유발되고 안 돼요. 1,000원이 유발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디에도 1,000원짜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패턴 아시겠죠? 자, 아예 안 돼. 다 부인. 그죠? 아예 안 되면 그 6개월 이상이 지난 것도 아니지 잘못 때렸다면 다 부인. 6개월이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대손을 떨었다면 1,000원 남기고 부인. 근데 아예 1,000원 빼고 했다면 조정 없고. 이 세 가지 패턴 아시겠습니까? 옮아가는 거. 자, 이게 바로 부도음의 한 가지 있는 개념이에요. 부도음은 꼭 나오기 때문에 그 논점을 뭐야? 세 가지 패턴을 꼭 알아가지고 다 부인할 건지 1,000원 부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꼭 구분하는 걸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법률상 있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했고. 그 다음에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회수불능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채권은요, 여러분들 제한이 일단은 없습니다. 원칙은 제한이 없다. 예,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어떤 특수한 채권은요, 예외, 그죠? 예, 특수채권 5종은요, 5종, 요 특수채권 5종은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송금이 아니다. 특수채권 5건은 뭐예요?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제한이 없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만 다음의 채권 5종 있는 5종은 있죠.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5건이 뭐죠? 셋, 넷, 5개 되겠습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개는 우리가 채권이지만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볼게요.
밑에 그 하단에 해석사항 있죠. 안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부도 발생 이후 채권이에요.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이후에 채권이 있다. 이 말은 부도가 난 걸 알고 외상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도 발생 이전 채권이어야 되죠. 부도 발생 이후에 채권이 있다. 외상 맞죠? 그럼 부도가 났는 걸 뻔히 알면서 외상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감이 있습니까? 아니, 기존에 돈도 못 받았는데 부도 났는데 그죠? 그 거래처에 돈을 외상으로 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죠? 이제 인정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에는 내가 채권을 못 받더라도 저당권을 실행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대손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해석상 뭐야? 대손으로 뜰 수 없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세 개는요, 5개 중에 세 개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매출세액 미수금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얘기해요. 미수금. 환급세액을 얘기한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말에 보시면 이 부가치세 상계거래 하죠. 부가치세 상계거래 해서 대급금과 예수금을 상계하고 낼 거 있으면 미지급세금, 받을 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요 미수금이라고 계상하죠. 그거 첫 번째가 바로 있죠. 그 환급세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수금은 그 다음